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 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 세션에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이제 학회 측에서 지정 토론을 의뢰받으셨을 텐데 시간도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다른 발표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백유성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신욱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여고대학교 이신욱입니다. 제가 러시아 관련, 러시아 쪽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이 쿠릴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심이 있고 그쪽 현지 교수님들도 있죠. 이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있죠.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쿠릴열도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군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쿠릴열도가 지금까지 있죠. 역사적으로 소련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 자체가 있죠. 군사화되었고 그리고 남사할린이라든지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이 지역 자체가 소련이 있죠. 소련 사람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군사 지역으로 냉전기에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983년에 우리 대한항공기가 있죠. 9월 1일 날 가다가 있죠. 격추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볼 때 있죠. 상당히 이 소련으로 볼 때는 민감한 지역이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쿠릴열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태평양 함대가 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기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있죠. 소련 정부 입장이나 그리고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있죠. 이 제한적인 이 영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이 있죠.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런 행태들을 볼 때는 소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입장으로서 이 영토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1918년부터 21년 사이에 일본이 있죠. 시베리아 출병을 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 내전기에 그때 블라디보스토크부터 하바롭스크 그리고 시베리아 전역이 있죠. 일본군에 짓밟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소련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있죠. 일본에게 양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본 제국주의, 즉 해양 세력에 대한 있죠. 이런 하나의 빈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볼 때는 있죠. 일본에 대한 이 러시아의 영토 문제는 있죠.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옐친 시대로 넘어오면 있죠. 이 소련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일본의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면서 일본 측에서는 이 쿠릴열도 문제를 갖다가 항상 의제로 삼아서 이 영토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나 소련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팽창주의를 갖다 항상 경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있죠. 이 영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와 같은 그런 하나의 항상 있죠. 그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의 그런 하나의 정상회담의 주제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확보하면 있죠. 수많은 어족 자원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뿐만 아니고 군사적인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대외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큰 지역이고 반면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내준다는 것은 바로 시베리아를 침탈당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상당히 대화의 입지는 좁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본이 있죠. 만약에 러시아의 우호국이고 있죠. 동맹국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있죠. 이 상당히 다른 그 러시아에서는 그 영토 문제에 대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2008년에 중국과 국경선을 갖다가
해결하는 문제였던 바로 헤이샤이트 섬 반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섬을 가지고 이국이 두 나라가 반을 나눠서 이제 공동관리 같은 형태로 반환을 했었는데 이때 2008년에 이제 이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있죠. 이렇게 서로 맞바꾸면서 그러니까 중로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볼 때는 있죠. 러시아가 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전략 지역은 어느 정도 국경선 확정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영토를 돌려주는 있죠. 그런 융통성을 보이는 반면에 이 쿠릴 지역 자체는 일본이 미국과 영원한 동맹이라는 그런 하나의 가정하에서 있죠. 러시아는 접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있죠. 이런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있죠. 이 접근하는 이면에는 있죠. 러시아 민족주의도 상당히 한 몫을 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릴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영토 야심으로 러시아에게 비춰지는 한은 있죠.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특히 있죠. 푸틴 대통령이 이 헌법에 의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버림으로써 제가 볼 때는 있죠. 더 이상 뭡니까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배 선생님께서 있죠. 만약에 좀 예측을 해주시면 있죠. 만약에 이 쿠릴 문제가 있죠. 앞으로 두 개 섬을 가지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총리가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방향성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조금 예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백유성 선생님의 입장을 대부분 지지해 주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명찬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은진석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진석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연구 지원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후배 연구자로서 그냥 제가 이제 좀 느낀 점, 그리고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삼았으면 합니다. 아마 이번에 발표하셨던 연구는 2013년도에 쓰셨던 생각대의료 갈등에 대한 논문의 후속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원 시절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어떤 질문입니다. 본 연구의 제목을 보면 미중 패권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의 센카쿠 제도 전략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은 이제 독자들에게 어떤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센카쿠 갸오야오 갈등에 대한 일본의 대중국 전략입니다. 이것이 아마 논문의 핵심을 이루는 어떤 요소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인 이 센카쿠 갸오야오 문제의 어떤 배경이나 환경적으로 작용되는 요소로 보여지는데, 특히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이 패권 경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견해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현재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는 이 미중 경쟁이 과연 패권을 두고 다투는 경쟁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협력과 갈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이 전략 경쟁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이 논문에 게시를 해주신다면 이 현재 이 논문의 주제인 센카쿠 갸오야오 갈등이 지니는 그 지역이 지니는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갈등이 이제 변화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어떤 독자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갖고 있는 어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센카쿠 갸오야오 갈등은 어떤 미중 관계의 조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나름의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봤는데요. 이것을 아마 신정환 교수님께서 유사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러한 요소에 더해서 중국과 일본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좀 더 미시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중거미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관계 변화가 또한 생각구 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어떤 위원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후속 작업이나 혹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 독자들에게 많은 이런 학술적이고 이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생각구 대화의 어떤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만은 위원님께서는 이제 논문에서 이 현재 이 지역을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의미 그리고 경제적 권익의 측면에서의 의미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없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최근 또 국내 정치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집권 정당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연구 주제와 좀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어쩌면 이제 이 문제는 이 논문이 가지는 한계,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라든지 논지의 간결함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배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번이 아니라도 향후의 후속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밝혀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레이존 분쟁 또는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어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결의 차이에 대한 소개는 매우 신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이는 어찌 보면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간 존재해왔던 양국 간 관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용어가 이제 정의되고 수립된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보는 것도 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 어떤 내재된 어떤 한쪽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한쪽은 위계적 관계로 생각하는 이런 잠재적 갈등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국에 대해서 혹은 지금 현재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해양 영토 갈등이라는 이런 큰 화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의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은 사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듣다가 1세션에 있었던 윤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카쿠 대화이레오 사태가 오히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군사적 조정과 협력의 노력을 낳기도 한다라는 것에서 제가 조금 느낀 것인데요. 다소 엉뚱한 생각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이 생카쿠 대화이레오는 1차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문제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는 분쟁의 아이콘이고 안보의 요충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이 갈등이 잦아들면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향후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들의 전부이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진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겸손하게 저와 같이 제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전개 과정을 간략히 좀 적어주셨으면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화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용찬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용찬입니다. 신정환 교수님 그 발표 자료를 보고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이해도 되고 일본이 그동안 동북아 국제관계 질서에서 일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연구나 이게 학술회의에서 토론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미국, 중국, 미중 이제 패권 경쟁 시대다 보니까 이 그레이트 파워 두 국가를 중심으로 이 국가가
어떠한 대외 정책을 형성하고 또는 변화를 추구하는가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우리의 이제 이웃 국가인 일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신정환 교수님 이제 발표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규정 그리고 대중안보 전략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일본의 측면에서는 태평양 또 인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체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이렇게 좀 잘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 발표 논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 외교 정책 결정의 특성상 이게 어떤 그랜드 스트래티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반려 중심 체제이고 반려의 정책을 결정하는 게 강한 일본의 특성상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일본이 이런 현재의 한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와 다영토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미 경제대국, 군사대국, 러시아는 군사대국인 것은 다 명확한 안이고, 한국은 심지어 동맹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영토 분쟁을 종합적으로 아니면 좀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일본의 정책이 있는지, 아니면 개별 상황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개별 상황별로 대응하기에는 일본의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국제사회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센카쿠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됐을 때 경제보복이나 또는 군사적 위협, 군사행동 이것에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 보복, 경제보복 이 부분 때문에 사드 때 이제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 탈퇴하냐, 미국과 중국을 빨리 선택해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억지 전략, 제한 전쟁 전략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군사력 우리가 이제 정치 문화, 국제 정치 문화와 관련돼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의 왕조의 전쟁을 분석한 국제정치학자 이야기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전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역대 왕조들이. 그렇지만 한 번 전쟁을 시작하면 그것을 끝까지 가는 왕조의 운명을 걸고 그게 이제 중국의 군사문화, 대외정치 문화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센카쿠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미국의 군사행동 같은 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결국엔 미국이 영토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센카쿠라는 그런 작은 섬의 영토 분쟁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해서 중국과 정면전은 아니죠. 저기 본토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전쟁을 하더라도 서로 항모가 출동하는 형태의 그런 전쟁을 치룰 의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경제보복 그리고 실제 군사 행동이 벌어졌을 때 일본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일본이 늘 이 영토 분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대외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미국이 체인갱의 상황을 감수할 것이냐,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그 정치인과 그리고 지식인들은 그렇게 신뢰가 있는가, 미국이 그 체인갱의 상황을 감수할 만큼 그 일본을 물론 전략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 지정학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그 국지전일 때, 제한전쟁 상황 속에서도 참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일본 사회 내에서 정말 그 미국이 그런 그 상황이 됐을 때도 다 도와줄 거라고 미국의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일본의 그 일본 내부에 그런 의견들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는 이게 한국은 그 일본이 자강 전략, 즉 미국의 도움 없이도 영토 분쟁에서 센카쿠 정도는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자강 전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동맹국인 한국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사시 이게 일본 그 자위대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이잖아요. 근데 동맹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한반도 전략은 늘 이렇게 뭐 짧게 또는 뭐 그냥 유치해서 해석하거나 뭐 그런 정도인데, 코드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별도의 한반도 전략이 따로 존재하는지 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주셨는데 신정환 선생님께서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혹시 발표자 선생님들께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표자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유성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시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발표했듯이 러시아의 어떤 민족적인 영토적인 그런 감정이나 발레스틱 트라우마, 그 다음에 헌법이나 제도적인 장벽에 의해 가지고 남구릴 열도, 일본의 북방 사계도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여기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중간적인 그런 해결책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하고 러시아 사이에 저기 북해 바렌츠에 슈발바르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슈발바르 조약, 일명 슈피츠베르겐 조약은 조약 체결, 그러니까 슈발바르 제도의 영유권은 노르웨이가 갖지만 조약 체결국은 슈발바르에서의 어떤 내국인과 동등한 평등한 조건에서 경제 활동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한국에 지금 북극 다산기지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그런 해결책이라고 그러면 남구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가 이미 이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남구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은 러시아가 갖지만 공동 개발이라든지 일본이 그동안 많이 있습니다. 저기 그 개발 투자라든지 통해서 공동 비자 제도라든지 공동 개발이나 이 정도는, 그러니까 슈발바르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와 노르웨이, 그러니까 조약 체결국 간에 가졌던 그런 경험들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동 개발이라든지 공동 비자 제도라든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56년에 소위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하고 마이 제도하고 시국한 그 섬이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한 그 섬을 얻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찬 선생님. 은진석 선생님의 질문도 있었고 코멘트도 있었는데 아까 15분의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네. 저희에게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보충 설명 플러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원진석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기 대학원 시절에 제 그 생각 제도에 관련된 논문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한 두세 편 썼을 겁니다. 그거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오늘 제 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한 그런 논문의 형태를 아직 취하지 못했어요. 급하게 좀 마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많은 부분이 매끄럽지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 눈 감아 주시고 상당히 아주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썼던 논문에서 사실은 거의 다 포괄적으로 다 다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중국이 최근에 급격스럽게 미국과의 대치 국면이 발생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 패권 전쟁 전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생각부 제도 문제가 상당히 핫하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서 특히 이제 지난번 제가 그래서도 그랬습니다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생각부 제도에서 폭발할 거다 그런 말씀을 그래다 썼었는데 지금 사실 뭐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생각부 제도에서는 지금 중국이 거의 뭐 기정사실하다시피 내 땅이다 기정사실하다시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행동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입장에서는 생각부 제도를 지켜야겠는데 일본 단독으로서는 어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키는 게 중국의 아까 그 그래프 봤습니다만 중국의 군사비가 일본의 지금 5배 현재 5배지 앞으로 10년 후면 10배, 20배 될지도 몰라요. 그럼 뭐 일본 혼자로서는 어림도 없죠. 결국 생각부 제도는 뭐 중국 땅이 될 거는 거의 확 실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문제는 2018년도에 아까 미국의 부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혔듯이 거의 중국을 주적으로 선정하면서 신냉전에 가까운 정도로 중국을 한마디로 적대 국가 거의 형식을 취해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미국 안보를 전무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는 역사의 기록에 남을 정도로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명백히 돌아서성을 나타낸 연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생각부 제도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의 전초 기지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일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제서 미국이 생각부 제도를 제대로 지켜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전 같으면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하나의 영토 분쟁 정도로 자리매김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려면 태평양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기 위해서는 생각부 제도는 반드시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될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부 제도는 뭐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이는데 이제 미국이 이걸 어느 정도까지 지킬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하나의 미중 패권 경쟁의 하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저 박사님께서 제 글을 보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요청이 다 응답하려면 차관권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산학연구 지원팀에 계시니까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을 한번 쏟아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만 문제도 언급했죠. 이 대만 문제 언급했다는 것은 이제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 측에 있어서 미중 패권 경쟁에 미국 측에 서겠다 이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같고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생각부 제도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려고 할 때 일본은 반드시 백업을 하겠다. 그런 어떤 각오를 표명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의 기지부터 박살내겠다. 거의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느냐. 이번에 G7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입장에 대해서 그동안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좀 치우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 정부도 약간의 미국 쪽으로 웨이트를 조금 옮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결국 뭐냐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은 중국 봉쇄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싱가포르 제도와 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과 이번에 저기 G7에서 민주 뭐 D10, 뭐 D11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유럽 국가들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치는 그쪽의 웨이트를 한국 정부는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대만 문제도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그런 맥락일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국은 결국 중국하고 약간 척을 두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독도는 어떻게 되냐? 이 독도 문제는 한밀 공조 D11, 뭐 D10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경쟁선이 아니라고, 라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일본이 저렇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도발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 생각구 제도하고 독도하고 굳이 결부시키자면 이런 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일본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뭐 댓글 수준들 보면은 자위대가 독도 침공하자는 얘기들이 뭐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지금 현재 만약에 일본이 군사력 가지고 독도에 조금이라도 어떤 형태를 보이면은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생각구 제도를 군사력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지금 아까도 제가 발표 나왔습니다만 일본이 생각구 제도에서 지금 일본 국회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번에 중국이 해경법을 만들어가지고 해경이 이 군사력까지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 그럼 우리도 무력 사용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금 해경법 저기 아까 해상보안청의 그 역할을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잘못하면은 중국의 어떤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가니까 절대 그 일본이 먼저 군사력까지 독도를 도발하는 이런 그건 바보짓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옛날에 한국 전쟁 때 일본이 특수를 누르듯이 만약에 생각구 제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한판 붙는다면 우리는 특수를 누리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진석 선생님께서 임영찬 선생님의 후속 연구를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정환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찬 교수님 너무 어려운 거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능력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일단 처음에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베 내각부터 들어와서 이전에 관료가 외교정책을 결정했다는 이제는 내각주도다. 그래서 수상직속위원회가 주로 많이 외교정책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서 이전보다는 좀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베 내각이 와서 지성학적 관점에서 대중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각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내각 주도 수상의 리더십하에 앞으로도 계속 외교 정책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션 마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상의 권력이 뭐 지지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내각 장악도 그리고 장기 집권 이렇게 필요한데 앞으로도 뭐 아베와 같은 수상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의문이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 정책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전 아베 내각처럼 좀 이렇게 딱 나름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일본식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정책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일본은 세계 국가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종합적 대응이냐 개별 사항별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일본이 세계 국가와 영토 분쟁을 갖고 있는 건 다 근대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의 침략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냥 뭐 일본 연구가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인의 수준으로 시선으로 볼 때도 세계 다 자기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영토 확보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선에 있어서는 쿠릴 열도, 생각구, 독도 다 종합적 대응인 것 같습니다. 영토 확보라는 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준에서는 조금씩 다르지 않나 대응 양상이. 그러니까 쿠릴 열도를 보면 대부분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소련과의 관계를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확대해서 쿠릴 열도는 가능한 한 가져오고 싶다는 정책이 일반적인 일본의 쿠릴 열도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는 오늘 발표에서 나왔듯이 일본 혼자서 대응이 불가능하니까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고 독도의 같은 경우가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왜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저렇게밖에 못 나올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도 영토 확보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은 종합적 대응이고 또 하나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점차 저렇게 강경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제국주의적인 자세까지 보이는 거는 아마도 한국의 전략적 대응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나 그분도 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일본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이렇게 낮아졌나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보복, 군사행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정도 그리고 미국은 정말 생각구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을 어디까지 커버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이 보면 동중국해에서 처음 생각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본이 당사자 중심이었고 이것이 점차 미국이 들어옴으로써 아까 전에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일본 대 중국의 재권 갈등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있어서 일본이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결국 안보적 측면에서는 그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일정 정도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한 관계에서 볼 때는 싱가포르가 저는 미리 최전선으로 싱가포르를 이렇게 세우는 거를 약간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진짜 감히 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베 정권이 추구한 거는 미영 관계에서 미국과 영국 관계처럼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전후 일본 외교의 장기적인 목표의 하나고 일본 아베 내각은 그걸 굉장히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일본 사회 내에서 미국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참 이거 여기 미국을 어느 정도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일본 외교에 대해서 정치 세력을 쫙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한반도 제3차 북핵위기가 일어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장거리 미사일 ICBM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일본 사회에서 나온 게 미일 디커플링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핵공격을 하면 미국은 그거 막기에 급급하지 일본은 막아주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다면은 미국은 핵 문제만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의 아베 수상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탁했던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을 믿지는 않는다. 완전히 믿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국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의 한반도 전략 말씀드리면 네, 아까 발표에 말씀드렸듯이 에치스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일본에서 에치스 라인이 재등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에치스 라인이 등장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네. 일본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대중 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의 가치는 벌써 제1도련선 에치스라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가치는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가치라는 것은 북한 위협의 방파제 역할이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안 해준다면 굳이 한국은 일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벌써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은 완전히 친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거기다가 친북에다가 반일인 이런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독도에 있어서도 좀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로 넘어간 것, 그리고 센카쿠에서 대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사실 센카쿠 문제가 부상한 거는 거기서 2010년에 센카쿠 충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센카쿠가 부상했는데, 사실 대만은 지금 양안 간에 무슨 충돌 사건이 없는데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있을 경우에 미국의 대중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에서 일본이 자기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앞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 가야 되지 않나. 저희의 내국 정치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세 분 토론자 선생님들의 협조하에 이번 세션을 저도 사회자로서 타임키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연구가 우리의 해양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